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아픔으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주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기도 하죠. 이 방송을 통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연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 사연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지수라는 여성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수와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는 지수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며 친구를 걱정했던 지수는 뒤늦게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친구가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 친구는 간단히 사과하며 다시 친해지기를 원했지만 지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친구를 다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화해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나 후회만으로는 깊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화해의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수가 친구를 다시 받아들였을 때 그 친구가 또다시 자신을 실망시킨다면 지수는 그 상처를 다시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화해의 결정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당신을 해치는 것은 당신이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아픔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해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를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스스로를 위해 관계를 놓아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방송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더 깊은 사례와 통찰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관계 속 사례를 통해 우리가 화해를 고민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는 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훈이라는 남성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 민수와 유독 친하게 지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일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며 동료 이상으로 서로를 챙겼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민수는 영훈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거나 뒤에서 영훈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은 처음엔 민수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힘든가 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민수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 영훈은 심한 스트레스와 실망감에 민수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가 다시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영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민수를 용서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이 관계를 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민수의 행동에 대한 영훈의 감정입니다. 민수의 사과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영훈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간단히 미안하다는 말로 마무리하려 했죠. 이런 상황은 흔히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라는 명목 아래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만 그 선택이 또다시 실망으로 돌아올 경우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인간관계에서의 애착과 상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착은 사랑과 함께 고통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애착을 끊는 순간 비로소 치유될 기회를 얻는다. 우리가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관계가 고민으로 남아있나요? 그 관계가 계속될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만 깊어지고 있나요? 한 걸음 물러나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해를 고민할 때 놓치기 쉬운 심리적인 함정과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스스로 깨닫고 노력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희망을 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친구나 가족, 연인과의 갈등이 반복될 때 상대가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믿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도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제야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말과 다르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과는 말로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나 노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영은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은은 5년간 사귄 연인 태호와 헤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태호는 늘 약속을 어기고 중요한 순간에 영은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영은은 그럴 때마다 태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태호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영은은 점점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왜 그의 사과를 믿고 또 속을까? 태호와 같은 사람들은 사과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단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덮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대와 희망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희망 편향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즉,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만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점점 더 희생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경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만약 그 관계가 우리를 상처 입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영은은 결국 태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 영은은 다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호의 행동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되었고 스스로에게 더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은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상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물론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나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반복적으로 상처 입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가 곧 재접근이나 화해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 용서는 관계를 끊어내는 데 필요한 결단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진우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형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은 진우가 무엇을 하든 늘 비판했고 진우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우는 형의 행동을 늘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는 자신의 감정이 마치 깊은 상처처럼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형과의 대화에서 형이 또다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그대로 두면 나는 평생 이 감정 속에 갇힐 것이다. 그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형을 사랑하지만 이제 형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 형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 그 후 진우는 형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며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우가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잊고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그 관계를 떠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경계 설정을 이야기합니다. 경계 설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어서고 그로 인해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희생이 과도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진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만 맹목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화합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계속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보호하며 상대를 떠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결코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키려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너무한 걸까?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가 우리를 소모시키고 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가령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지영이라는 여성은 항상 친구들에게 자신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부탁을 하면 자신의 일정을 조율하면서까지 그 부탁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움은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친구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고 지영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심리 상담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영은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기쁜가 아니면 억울한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마음속으로만 설정해두면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때 상대방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설정한 후에도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다시 마음을 바꾸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계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 용기는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 말처럼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경험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우리도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현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껴질 자유와 평화는 지금의 두려움을 훨씬 초월하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우는 것만큼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계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한 경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세운 경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화나 짜증을 내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멀리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균형 있게 맞추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감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동료의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점점 스트레스를 느끼고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협력하는 과정이 더욱 효과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모든 결정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말은 민수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동료의 입장을 배려한 좋은 예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럴 때는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성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처음으로 분명히 표현했을 때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며 관계를 단절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희생함으로써 유지되던 관계였구나.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지는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균형과 경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변화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존중감의 회복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경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 요구를 계속 수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우고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채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경계를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분명히 알렸을 때 우리는 더 당당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당당함은 다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거나 긴장을 유발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만 우리 곁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라는 사람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의 의견을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지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존중받고 싶어.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그 말을 계기로 가족들은 지연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진심 어린 용기가 가족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때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요합니다. 물론 배려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려와 희생은 다릅니다. 배려는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희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려와 희생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타인 사이에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위해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강하게 대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경계를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확한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진솔하고 따뜻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중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그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경계를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